생태 문명을 향한 교육혁신, 생태전환 교육과정 레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장학사 윤상혁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팬데믹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을 돌아다니던 때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마스크가 뉴노멀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일상은 기괴하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020년은 근본적인 전환의 원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점점 망해가는 세계에서 각자 도생만이 유일한 초국가적 질서가 되는 첫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전환의 시대에 교육 역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5개월 전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는 201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성세대를 향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성숙의 의미를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툰베리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위한 학교 파업을 통해 등교를 거부한 행위 역시 근대 교육체제의 불가능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항상 미래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앞에서 학생들이 묻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왜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하나요? 이를 세상 물정 모르는 청소년들의 순수함 정도로 치부하던 근대 교육체제가 코로나19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낱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상 미래를 이야기해왔지만 막상 코로나 앞에서는 한 치 앞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그동안 교육공동체법과 오늘의 교육이 수행해 온 것들은 창간호 이래 한국 교육의 야만의 지용도를 그리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지속 불가능의 관점에서 교육 불가능이라는 시대 규정으로 이어졌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참사와 함께 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사유로 확장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교육의 생태적 전환 담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기조발제를 하실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학습권과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님이십니다. 이재영 교수님은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재영 교수님, 청중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입니다.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위기나 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문제제기나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환경학습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토론 또 조언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년 프로젝트에서 구조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창덕 여자고등학교 정미숙 선생님이십니다. 정미숙 선생님, 청중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방에 콕 박혀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쉬고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면서 쉬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2004년도에 독일에 가서 접하게 된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봤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돌아보면서 20년의 성과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갖고 한국의 상황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지 이런 걸 요즘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좀 참조돼서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진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가 이렇게 충실하게는 못 돼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잠깐만. 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미숙입니다. 네. 오늘 발제는 각각 30분씩이고요. 두 분의 발제가 끝나고 나면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50분간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성미산학교 교장이자 전환교육연구소 소장이신 박복선 선생님이십니다. 박복선 선생님, 청중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탑산초등학교 정용주 선생님이십니다. 정용주 선생님, 청중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보면서 토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태전환 교육과정 레퍼런스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재영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환경학습권과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이재영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라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와 같은 형식의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원고 PDF 파일을 띄워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고가 보이시겠죠? 네.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키워드는 환경학습권이고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생태적 전환이 되겠습니다. 환경학습권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말이고 검색을 해봐도 거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얼핏 그냥 짐작해 보면 모든 시민들이 일종의 기본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좋은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는 환경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권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교 밖에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뭔가 노력과 장치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학습권이라는 말은 제가 과문해서일 수도 있기는 한데 2017년에 제가 국가환경교육 추진체계 구상연구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권과 학습권을 뭔가 묶어서 만든 조어이고요. 그리고 그 해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환경학습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딘가 다른 맥락에서 환경학습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을 가능성은 물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학습권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또는 개념적 정의가 되어 있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환경교육권, 환경교육에 대한 권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하면서 인간환경 선언을 하고 이때 이제 환경권을 시민들의 이제 기본권 중에 하나로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이제 환경권이 포함되게 되고 그 환경권의 일종의 하위 영역 중에 하나로 환경에 대해서 학습할 권리, 또는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회의 이후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국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있었던 베오그라드 워크숍 때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때 역시 이제 환경교육이 시민들이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될 일종의 권리와 같은 의미로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환경교육 분야의 뭐 일종의 바이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TBLC 레커멘데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77년에 채택된 것이고 여기에서는 정부 간 회의였기 때문에 각국 정부로 하여금 그 공고문에 따라서 각국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환경교육에 대한 권리가 일종의 시민들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묘사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경교육권이라든지 환경학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도 대법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비슷한 의미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988년에 개정된 브라질 헌법에는 정부와 국민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7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을 받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환경교육이 표시된 것은 브라질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후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멕시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헌법의 환경교육권을 포함하고 또 환경교육법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해서 원래 4월 달에 지구의 날에 재정 공포를 하는 걸 목표로 했다가 제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환경교육이 의무이거나 또는 권리로 여러 문서에서 국제협약이나 또는 기타 레커멘데이션 같은 데서 언급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경학습권이 뭐다 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뤄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문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2017년 12월 달 연구보고서 발간 뒤에 저도 그렇고 이제 몇 사람이 그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쓰는 과정에 환경학습권이라는 용어를 조금씩 썼었는데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쭉 열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5월 달에 청소년 기후소송단 아이들이 이제 그 청소년 기후행동 아이들이 집회를 하고 또 기사에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환경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고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뭐 등등 이런 언급이 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청소년 세대가 지금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환경 교육에 대해서 배울 기회 또는 배워야 한다는 걸 일종의 자신들의 권리 개념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뒤에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를 만들거나 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몇 차례 이제 반복적으로 환경학습권이라는 말을 사실은 조금 의도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에 글을 쓸 때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환경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환경에 대해서 배울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이게 꼭 사실은 환경 과목을 필수화하자거나 또는 의무화하자 이런 의미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동족과학습이나 창체에서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환경학습권 보장을 계속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환경학습권이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로 제시되어 있고 또 5월 22일 날 환경부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 자료를 만들면서 국민의 평생학습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의 정책기획관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도 했고
7월 9일 날 지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있었던 이제 교육감님들의 비상 선언문 중에 보면 그 실행 과제 첫 번째로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라는 말이 포함되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포함된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전환 교육 포럼 2차 포럼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시는 가운데도 미래 세대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용어를 또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환경 학습권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기후 위기가 갑자기 이제 심각해지고 코로나19 등을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환경 교육을 뭔가 강화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환경 교육을 강화한다고 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환경 학습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차기 교육 과정에서 뭔가 교육과정 편제나 또는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역량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환경학습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 환경학습권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해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환경학습권의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권과 교육학습권, 학습권과 교육권이 조금 맥락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헌법상에서는 이제 교육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미래 세대의 환경학습권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환경학습권,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그 청소년 기후행동이 헌법 소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의 생존권, 또는 행복추구권, 환경권과 연동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변화 예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배울 권리를 함께 이제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권과 환경학습권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헌법 제35조가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좀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환경을 규정함으로 해서 여기서 환경권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막연한 상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기춘 교수께서 이제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이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실제로 건강하고 쾌적한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권의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상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환경은 대개의 경우에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말하지만 대체로는 물리적 환경인데 인간이 만든 물리적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것처럼만 되어 있고,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를 폭넓게 보고 있지는 못한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은 법인은 대체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난번 천성산의 도롱뇽 소송에서 본 것처럼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이 환경권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가 2011년에 파차마마라고 하는 어머니 지구법을 만들 때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 세계 여러 나라가 일종의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연이 이런 일종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환경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자연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있고,
자연의 존엄성이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환경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나 이슈가 되게 이제 지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의 법이 매우 제한된 내에서만 환경 문제나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환경 교육에 대한 권리나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환경권과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알 권리,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 권리와 또는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환경권을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데 이 알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실현되려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환경 소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환경교육은, 환경학습권은 환경에 대한 알 권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토대가 되는 소양이고, 또 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권리가 환경학습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 아이들의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환경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권과 학습권의 관계를 보면,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등등 이제 6가지 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교육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민주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기후위기 상황, 이 기후위기라는 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다종한 문제들 중에 그냥 하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위협이라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가중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의 홍익이면, 널 인간을 유혹게 한다는 것은 지금의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양과 의지를 가진 지구 생태 시민 또는 생태 민주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의 환경 학습권이라고 하는 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육기본법상의 그 학교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가, 또 사회교육에서는 또 어떤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교육기본법상에 보면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거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기후위기와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환경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사실은 정책연구단에서도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후에 그 정책연구단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학습권에 대한 내용은 교육기본법이나 이런 데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에 예를 들면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습에 참여할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라고 할 때,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자신의 소질과 적성하고 환경에 합당한 학습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 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은 기후위기나 환경 재난과 같은 생존위기의 환경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뭐 도시 환경이라든지 농어촌 환경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그 좁은 조건으로서의 환경을 의미했을 것 같은데, 그 환경에 합당한 권리라고 했을 때 아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본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에서
나는 어떤 걸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맥락에서의 권리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경학습권에서 말하는 환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환경권에 대해서는 뭐 좁은 의미의 환경도 있고 넓은 의미의 환경도 있습니다만 되게 좁은 의미는 깨끗한 물, 공기 이런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광의의 환경이 문화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이나 도로, 공원, 인료 이런 식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는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가부쟁자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뭔가 이런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조건을 환경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환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생태계와 사회체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형성하고 또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데 그 두 개의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조건을 환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도 우리의 환경이고 사회체계도 우리의 환경인데 그 두 개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숲, 강, 바다, 뭐 대기 이런 것도 생태계의 일부로서 환경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자유주의 체제라든지 또는 가부장적인 사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그 사회체계로서의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환경과의 내용 체계를 지금 이제 첨부를 끝에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지만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되게 부족할 것 같네요.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무슨 학습권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학습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예를 들면 AI 학습권이라든지 또는 수학학습권, 인권학습권 이런 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가 또 그렇게 사용한 전례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좀 더 흥미로운 점은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생,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우리는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배울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뭐 교복을 입지 않거나 머리를 기르거나 또는 채식을 선택하거나 이럴 권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싶으니 배워야 되겠으니 그 배울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러한 내용 기재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수학학습권을 주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환경학습권이라고 하는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특별한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학습권이 굳이 미래 세대에게 제한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맥락이 조금 더 강조되는 건 지금 미래 세대는 원인 제공을 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그 피해를 받게 될 측면이라는 일종의 자기 보호라는 맥락에서 이 환경학습권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균등하게 배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피해, 책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일종의 환경 정의 차원에서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희생당하거나 고통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 환경학습권이 오히려 더 강조해서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은 지금 어른 세대 또는 부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책임도 크지만 그들이야말로 중요한 변화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환경학습권의 보장이라기보다는 환경교육을 받을 의무가 기성세대와 또는 배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환경학습이나 환경교육이 권리로는 미래세대나 약자에게 강조되지만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기성세대, 현세대와 배출 책임이 높은 그룹에 대해서 부여되어야 될 의무적인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근로와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죠. 예, 그리고 교수님 환경교육공간,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 7분 네, 정도로 네, 정리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환경교육권보다는 환경학습권을 강조했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습의 주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검토와 관련해서는 이건 이번 글을 쓰면서 새로 쓴 건 아니고요. 기존에 환경학습권에 대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지금 현재 기후위기 환경재난 상황에서 환경교육이 학교 안팎에서 내실화되기 위해서 어떤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진흥법을 개정한다든지 종합계획을 다듬는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었던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환경교육을 내실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수준에서 의무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국가에게 이 환경학습권을 보장해야 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교육과정은 무언가를 반드시 가르치게 하거나 또는 강조해서 가르치게 하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어떤 것은 배우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교육과정은 환경학습을 배우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나 조건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 저희가 이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새로 더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또는 많이 하던 걸 덜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강의에서 이제 그 평균간의 교육과정 120년 전에 있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의 국영수와 빗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특별적 전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핵심은 기존에 굉장히 이데아적인 성격이 강한 원리, 지식, 법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몸과 감각, 창작과 표현이 그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봉독학 주제로 대표되는 일종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들이 그 가장자리에 주변화되어 있었다면 이걸 뒤집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힘, 자립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가치를 중심에 두되 실제 세계, 이데아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사건을 탐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의 은비체나 구경수 사과가 그것을 둘러싸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누가 뭐 더 중요하거나 누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셋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뭔가 교육과정 모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안에 빈곤과 차별과 인권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과 또 국영수 사과의 다양한 지식들은 어떻게 서로 묶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사건과 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그걸 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가. 이런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배움의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는 그냥 제가 썰로 가지고 있는 배움의 모형인데요. 그 모형은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세계를 사건으로 탐구하게 하고 감각과 체험 그리고 성찰과 의미 발견의 탐구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내면하고 자기화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창작하고 표현하는 과정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 그걸 실제 세계에 적용하는 실천과 참여의 과정 이게 하나의 수레바퀴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계속 온전하게 잘 굴러가야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새로운 거듭남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 말씀드린 봉독학 주제의 가치들이나 또는 은미체나 국영사과의 주주적인 내용들이 서로 상보적으로 얽혀낼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의 모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뭔가 그 과정을 구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수업 블록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 수업 블록은 제가 수업 블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교과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교과 주제와 같은 주제도 아니고 굉장히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유연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 벽들, 교과의 벽, 학교와 학교 밖의 벽, 그다음에 기지 과목과 가치와 또그 은미체와 같은 창작 문화예술적 영역을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형태의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수업 블록이라는 이름으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블록은 훨씬 더 융합적이지만 탐구의 출발점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 실제 세계에서 겪고 있는 이 사건을 다룬다는 거에 초점이 좀 있고요. 제가 그 사건 중심 환경 탐구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썼었는데, 여기서의 사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교과 교육에서 강조해온 지식이나 법칙, 원리 이런 거에 대비되는 또 순간적이고 또 일회적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탐구하려고 할 때 그 사유의 단위가 사물이 아니라 어떤 thing이 아니라 사건, 이벤트인 것이 우리가 통합적 접근을 하는데 유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이 팀티칭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면서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이제 검토될 수 있을 텐데,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범국가 주제 10개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조합되는 방식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학생들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다 쓰고 나서 느낀 점인데, 환경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보장한다는 건가, 이 환경학습권이라는 걸. 제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걸 국가에게, 일종의 이제 권력이죠. 그런 정치 권력이나 학교 권력이나 이런 데에게 환경학습권을 보장해라, 보장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학습권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권리론이라는 의미의 모든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인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 의사결정이든 뭐 이런 게 요구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치라고 하는 게 그 순간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학습권의 보장이라는 것도 결국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고리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아주 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실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야 그래도 눈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안보가 흔들려야 이제 주목을 받는 군인 같은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교육이 결국 이런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려고 한 게 환경교육인데 되게 모순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환경학습권에 대한 논의가 환경교육이 좁은 의미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가 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님의 발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환경권과 환경학습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환경학습권의 개념 정의를 시도해 주셨고요. 오늘 이재영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환경학습권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훨씬 넓고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의미로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이 좀 새로웠고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명명하신 교육과정의 전환에 대한 기획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 지속가능한 미래 수업 블록에 대한 구상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학습권은 도대체 누가 보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정미숙 선생님의 발제에서 어느 정도 단초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